나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알아본 적이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매일의 할 일 목록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은 일을 끝까지 해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록을 사용한다. 과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잊지 말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매우 산만한 사람들을 위한 집중력 연습, 지은이 필 부아시에르, 옮기니 안지니, 발행 부키, 발행일 2023년 12월 27일입니다. 실리콘밸리 최고 ADHD 임상 전문가가 알려주는 집중력 향상 노하우. 누구나 집중력이 흩어지는 순간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실리콘밸리 최고 ADHD 임상 전문가인 저자는 그 똑똑하다는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며 자신의 진료실을 찾는 일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이 책은 그들을 상담 치료하며 집중력 향상에 실제 효과 있었던 방법을 40가지 연습법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획한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뇌의 실행 기능, 즉 정신적 코어 기술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이 본인에게 더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자는 주의 집중, 정리와 계획, 정신적 유연성, 감정 조절, 충동 억제라는 5가지 영역에 관한 인지 유형 진단표를 제공하고 약점은 향상시키고 강점은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단련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은 산만한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일 처리에 꼭 필요한 작업 기억. 일반적으로 기억력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집한 장소와 사물, 사실과 지식, 사람들을 떠올린다. 기억이란 당신이 처음으로 외웠던 전화번호라든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풍경일지도 모른다. 그런 것도 기억인 건 맞지만 작업 기억에 속하지는 않는다. 작업 기억이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 처음 학교에 간 날, 첫 키스, 고양이가 나무에서 못 내려왔던 일, 운전을 배웠던 경험은 삶의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런 종류의 기억은 일상생활에서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것들을 잊어버린다면 서글프기야 하겠지만 일 처리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을 잘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작업 기억이다. 작업 기억은 당신이 그때그때 하고 있는 일을 기억하고 당면 과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한다. 당신이 지금 이 책의 이 부분을 읽는 동안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작업 기억이다. 당신의 작업 기억 안에는 지금 읽고 있는 문단과 문장 또는 이 장의 주제가 들어있다.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유를 까먹었다거나 펜을 놔둔 위치를 잊어버렸다거나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와 선반에서 가져온 시리얼을 반대로 갖다 놓는다던가 하는 일들은 모두 작업 기억에 문제가 생긴 사례들이다. 이런 증상은 ADHD가 있든 없든 사람들에게 점점 더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는 거의 항상 과제를 전환하는 상태가 되고 늦은 과제 전환은 작업 기억에 무리를 준다. 하나의 과제에서 다음 과제로 넘어갈 때마다 작업 기억에 부담이 가해진다. 내가 체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잦은 과제 전환의 부작용을 겪고 있었다. 나 역시 과제 전환의 유혹을 잘 이겨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책의 지필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고 이메일을 닫아놓고 모든 알림을 무음으로 바꿨다. 작업 기억은 뇌가 매일 매순간 실행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므로 작업 기억을 강화하려면 뇌 전반의 건강과 기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내가 진행하는 스트레스와 성과에 관한 워크숍 참가자들 대부분이 과도한 스트레스의 대표적 증상이 건망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란다.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의 몸에서는 기억을 형성하고 회수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나는 뇌의 기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잘 자고 운동하기를 권한다. 운동이 기억력에 좋은 정확한 이유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수면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뇌와 신체의 회복을 돕는다. 어떤 사람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집중력과 기억력은 저하된다. 아마도 잠을 잘 자고 운동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넌덜머리가 날 것이다. 수면과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러니 이제부터는 작업 기억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팁. 뇌가 잘 돌아가게 운동을 하거나 움직임을 늘린다.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매일 운동을 한다. 심장 박동수를 높여주는 활동을 30분쯤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10분간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깐 동네를 산책해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 수면 시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8시간 수면은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지키기 어렵다. 대다수 사람은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당신에게 맞는 시간대를 설정하고 앞으로 그 시간표를 따를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린다. 다른 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름이나 별명을 붙인다. 다른 일로 전환해야 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시 중단해야 한다면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나중에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는 회계사에게 전달할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있어. 이따가 2023년 6월의 지출 내역으로 돌아와 일을 계속해야 해. 나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눈다. 조금 전까지 하고 있는 일을 잊어버렸더라도 스스로를 친절하게 대한다. 일을 망쳤다고 부정적인 말로 자책하면 사태는 더 나빠진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라. 나중에 생각날 거야. 큰 문제는 아니야.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 주의를 원하는 곳에 집중하기 어려운 특성은 어떤 상황에서는 귀중한 자산이 된다. 예컨대 참신한 아이디어를 곧잘 떠올리는 경우다. 나는 실리콘밸리에서 줄곧 일한 사람으로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으로 큰 부자가 된 ADHD 성인들이 많다고 장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명 좋은 점도 있는 것이다. 이들이 겪는 문제들은 대부분 집중을 시작하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구현될 때까지 장시간 그 집중을 유지해야 할 때 발생한다. 나는 성인 ADHD 전문가이자 작가인 네일 아처 박사의 이 유명한 말을 정말 좋아한다. 당신이 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일 수도 있습니다. 버진 레코드와 버진 항공의 창립자인 리처드 브랜슨처럼 ADHD로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딱 들어맞는다. 반면 대다수 사람은 ADHD를 매일 벌어지는 전투라고 느낀다. 그 전투의 최전선에 집중 방해 요소가 있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는 어디에나 있지만 우리에게 늘 똑같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어제 집중을 방해했던 요소가 오늘은 방해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가능성도 있다. 특정한 시점에 집중이 얼마나 쉽게 흐트러지는지는 스트레스 수준, 집중을 요구하는 활동 종류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방해 요소 중에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정신적 방해가 있다. 정신적 방해란 사람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생각과 감정이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차단하기 어렵고 우리의 주의를 잘 붙잡아 둔다. 내가 해야 할 다른 일들에 관한 생각,
과거의 나쁜 경험, 몽상,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모두 스스로가 만들어낸 정신적 방해 요소로서 집중을 저해한다. 다행히 모든 종류의 방해 요소를 관리하는 검증된 방법들이 있다. 내가 추천하는 방해 요소 관리 팁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기기를 차단한다. 오늘날 집중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다. 어떤 일에 집중하려고 자리에 앉을 때는 반드시 알람을 끄고 채팅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하고 이메일 창을 닫고 불필요한 브라우저 탭도 모두 닫아야 한다.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 특정한 웹사이트나 앱을 자주 보게 된다면 차단 앱을 설치해보라. 잡생각 일지를 쓴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위력적인 도구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도 잡생각 일지를 활용했다. 잡생각 일지는 한 장의 빈 종이일 수도 있고 일할 때 옆에 두는 노트일 수도 있다. 어떤 아이디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 중요한 일, 기억해야 할 사항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잡생각 일지에 기록하고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간다. 잡생각 일지는 마치 일기장처럼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비워주고 마치 그물망처럼 중요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붙잡아서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당면 과제에 머무른다. 어떤 과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른바 목표 의도를 강화하라.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과제를 수행할 때도 목표를 두고 행동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집중 방해 요소들에 자주 붙잡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면 접착식 메모지에 과제의 이름을 써서 컴퓨터나 업무 공간에 붙여놓는 방법도 있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훅 불어서 날려버린다. 진짜로 불어야 한다.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당신은 규칙적이고 리듬감 있게 호흡하며 많은 양의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내쉬게 된다. 반면 당신이 초조하고 긴장하고 산만할 때는 호흡이 얕고 불규칙해진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 특히 그게 머릿속에서 생겨난 방해 요소라면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기 시작하라. 얼마 지나지 않아 집중이 더 잘 될 것이다. 소음을 차단하는 헤드폰을 사용한다. 환경이 허락한다면 소음 차단 헤드폰을 착용하길 권한다. 음악은 틀어도 좋고 안 틀어도 좋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는 다른 방해 요소로 덮어버린다. 이건 수수께끼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음악을 틀면 일하는 동안 당신의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다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박자가 일정하고 가사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음악이 집중에 좋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겠다면 온라인에서 집중력 높이는 음악, 집중 잘 되는 음악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서 뜨는 곡을 선택해도 된다. 장기간 집중이 필요할 때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집중하는 것과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집중을 유지하는 것은 다르다. 장기간의 집중이란 며칠 또는 몇 주 내내 한자리에 앉아서 집중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며칠, 몇 주, 나아가 몇 달이 걸려야 완성되는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계속 집중해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능해야 한다. 그리고 집중력을 높여야 하는 순간에는 이 책의 앞부분에서 습득한 기술들을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기기들의 방해를 최소화하는 기술,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하는 기술, 부정적 자기 대화를 줄이는 기술, 잡생각 일지를 활용하는 기술, 목표를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기술이 항상 당신의 도구 상자에 담겨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 프로젝트를 작은 덩어리로 쪼개면 집중도 더 잘 된다.
하지만 장기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분할하는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 내가 가장 선호하는 장기 프로젝트 관리법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온 집안에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고 치자. 이런 유형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으면 시간을 끌면서 일을 미루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금방 의욕을 잃는다. 그 프로젝트를 온 집안에 페인트 칠하기라는 하나의 커다란 과제로 생각한다면 부담감이 너무 커진다. 여기서 비법은 프로젝트를 여러 개의 작은 하위 과제로 분할하는 것이다. 여기서 작은이란 정말 작은 것을 가리킨다. 처음에는 과제를 3개 층으로 나누는 데서 시작한다. 층 1. 목표하는 마감일에 완성된 프로젝트 전체의 모습. 층 2. 큰 덩어리들과 각 덩어리를 완성해야 하는 날짜들. 층 3. 다 합쳐놓으면 큰 덩어리가 되는 작은 하위 과제들. 페인트 칠하기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4주 동안 방 4개를 칠해야 하고 목표 마감일은 6월 30일이라고 하자. 층 1. 6월 30일까지 방 4개를 모두 칠한다. 층 2. 덩어리 1. 6월 7일까지 페인트와 도구를 구입한다. 덩어리 2. 6월 14일까지 페인트 칠할 방들을 준비한다. 덩어리 3. 6월 30일까지 방에 페인트 칠을 한다. 층 3. 덩어리 1. 6월 7일까지 페인트와 도구를 구입한다. 6월 1일에 페인트 색상을 다시 확인한다. 6월 3일에 각 방의 벽 면적을 계산한다. 6월 5일에 필요한 물품의 목록을 만든다. 6월 7일에 철물점에 가서 페인트와 도구를 구입한다. 덩어리 2. 6월 14일까지 페인트 칠할 방들을 준비한다. 6월 10일까지 가구와 그림을 모두 치우거나 덮어놓는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단계들을 추가하면서 방 준비를 끝내고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제 페인트 칠이라는 프로젝트가 훨씬 만만해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하위 과제들은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에도 쉽다. 당신은 프로젝트의 덩어리 2와 덩어리 3에도 하위 과제들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3개 층을 모두 당신의 달력에 입력하고 각 층과 관련된 하위 과제에 알람을 맞춰 놓으면 편리하다. 소방관 모드 끄고 응급실 의사 모드 켜기. 우선순위 정하기는 정말 중요하지만 산만한 사람들이 획득하기가 가장 힘든 기술 중 하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선순위를 매기는 요령이 없고 전반적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자각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당신의 일상을 잠시 생각해보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자주 결정하는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미리 정해놓는 편인가?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이 대다수 ADHD의 성인들과 비슷하다면 아마도 소방관 모드로 생활할 때가 많을 것이다. 항상 일정에 쫓기면서 불을 끄고 또 꺼야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기란 불가능하다. 당신은 그때그때 눈앞에 제시되는 일을 수행하지만 그 일이 반드시 지금 수행해야 하는 과제는 아닐 수도 있다.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단순한 방법을 알아보자. 하루 단위 3가지 범주 목표 설정. 다행히 당신이 날마다 불을 꺼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간에 해내야 할 일들은 날마다 있다. 할 일들을 모두 해내기 위해서 하루 단위의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전날 달성하지 못한 목표가 오늘로 넘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 매일의 목표를 정할 때는 그 목표들을 반드시 해야 함, 하면 좋음, 이렇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 넣어보라. 그러고 나서 각 범주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된다. 팁. 목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한다. 반드시 해야 함에 속하는 일들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거나 당신이 그 일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제때 해내야 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세금 계산서 때 맞춰 제출하기, 오후 회의 시간에 상사에게 보고서 전달하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약국에서 약 찾아오기. 해야 함의 범주에 속하는 과제들은 가까운 미래에 마감이 닥칠 일 또는 당신의 커리어, 부부관계, 연애, 인생 목표에 영향을 미칠 일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치 있는 일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회계사에게 보낼 서류 준비하기,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 걸기, 병원 예약하기. 하면 좋음의 범주에 속하는 과제들은 시급하지 않은 일들이다. 여가 활동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다. 반드시 해야 함과 해야 함에 속하는 일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업무 공간 정리하기, 가까운 미래에 인맥 쌓기를 위한 점심 식사 일정 잡기, 휴가 앞두고 호텔 검색하기. 기록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번번이 할 일 목록을 잃어버리거나 목록에 적힌 일을 모두 끝내지 못해서 패배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할 일 목록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마치 할 일 목록이 머리 위에서 당신을 내려다보며 수치심을 자극하는 교사나 부모, 코치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시스템만 잘 갖추면 할 일 목록의 이미지를 바꾸고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나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알아본 적이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매일의 할 일 목록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은 일을 끝까지 해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록을 사용한다. 과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잊지 말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과제를 기록해야 할 것으로 취급하면 당신은 기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귀중한 정신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우유를 사는 일부터 경비 지출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까지 모든 것을 목록에 넣어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록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목록은 과제를 끝까지 해내고 생산성을 높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당신의 안전망 역할도 한다. 마치 고개사가 고개를 하다 떨어져도 안전망이 받아주는 것처럼 모든 과제를 목록에 넣으면 과제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매일 목록을 확인하면 과제들이 당신의 자각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과제들을 수행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다음은 효율적이면서도 부담이 덜한 목록을 만들기 위한 원칙이다. 여권 크기의 노트를 준비한다. 목록을 깔끔하게 유지한다. 목록이 어지러우면 시각적 피로감을 주고 활용하기도 어렵다. 각각의 과제를 한 줄 또는 두 줄로 쓰고 다음 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줄을 비워라. 그래야 글씨를 알아보기 쉽고 나중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할 자리도 생긴다. 과제를 완수할 때마다 줄을 찍찍 그어 지우는 만족감을 느껴본다. 완수한 과제를 하나씩 지우면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 까맣게 칠하지는 말라. 나중에 그 과제를 완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목록을 봐야 할 수도 있으니까. 목록에 과제를 추가할 때는 맨 뒤에 써 넣는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탁한 일도 목록에 맨 뒤에 쓴다. 병원 약속을 잡아야 한다는 게 생각나면 그것도 써놓는다. 매일 목록을 새로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하루에 몇 분만 시간을 내서 전날에 할 일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그날의 목록으로 가져온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앞서갈 수 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조심하라. 만약 당신이 할 일 목록을 보면서 모든 일을 다 해내지 못했거나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자책한다면 목록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날마다 목록에 올라온 모든 일을 완수하지는 않아도 된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 한두 가지를 완수하면 충분하다.
항상 자신에게 친절해야 한다. 여기까지 매우 산만한 사람들을 위한 집중력 연습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필 부아시에르는 임상심리치료사로서 실리콘밸리에서 성인 ADHD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ADHD의 증상은 산만함, 주의력 결핍, 충동적인 의사결정, 만성적인 지각과 서툰 감정 조절이라고 합니다. ADHD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기기에 하루 종일 노출된 우리들이 이미 흔히 겪고 있는 증상들이라 생각되는데요. 이 책은 ADHD 증상처럼 여러 이유로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고 충동적이거나 일을 완료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실용적인 처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일들을 해 나가는 능력은 뇌의 코어 기술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 코어 기술은 전전두피질의 발달에 달렸고 25세 정도에 완전히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25세 이후에 전전두피질이 완전히 발달한 성인들도 여러 환경에 따라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 보상 화학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고 5분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1분마다 넘어가는 동영상을 계속 들여다보고 그것이 반복되면 충동 억제가 안 되고 집중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저도 최근에 일을 할 때 집중도가 떨어지고 산만해진다는 느낌을 강하게 느꼈는데요. 디지털 기기들을 오래 사용하고 짧은 영상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진 여파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산만해서 집중을 못하고 감정의 조절이 안 된다면 결국은 나 자신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집중력을 높이고 삶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실용적인 연습법 40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습법들인데요.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시길 추천하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